그러면 14강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14강 고려의 정치 변화 볼게요. 고려의 통치제도가 변화합니다. 일단은요, 군사제도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군사라고 하면은 어느 군사가 있어? 한마디로 왕과 가까이 지방을 호위하는 중앙군이 있고 지방을 지키는 지방군이 있어. 두 가지로 나뉘게 된다. 중앙군과 그리고 뭘로 나뉘어진다? 지방. 네, 지방군으로 나뉘어진다. 민준아 대답 안 해도 돼. 알겠지? 민준이 대답 안 해도 돼요. 자, 지방군은요. 어떻게? 우리 발해라는 나라 떠올려 볼까? 남북국 시대 배웠었잖아요. 발해에는요, 그리고 신라에는요, 어떤 군사 제도가 있었지? 발해는 10위. 그리고 신라는? 구소경. 그렇죠. 대답 안 해도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네. 구서당 10정이 있었고, 여기에서 구서당이 중앙군이었고, 10정이 지방군이었습니다. 신라는요, 전국을 어떻게 나눴었어? 바로, 그렇죠. 구주 오소경으로 나눴었죠. 5가지의 작은 수도가 있었고, 그리고 구서당이라고 해가지고 전국을 구서당 9개로 나눴었어요. 거기에다가 한정씩 다 배치를 했지만, 한주라는 곳만 유일하게 국경지대였기 때문에 거기에 2개의 군사를 배치를 했었다. 그래가지고 9 더하기 1은 10정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고려예요. 지금 고려, 그죠? 고려잖아. 고려의 중앙군은 그러면 어땠을까? 바로 2군 6위였습니다. 2군은요 주로 왕실을 호위했었고요. 6위는 어디를 호위했을까, 얘들아? 수도 개경 근처나 국경 방어를 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지방군은 그러면은 어떻게 나눠져 있었을까요? 지방군도 여기는 2가지로 나뉘어져요. 바로 주현군과 주진군. 이거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었는데, 진아야, 여기에서 국경지대, 양계나 이 국경지대를 방어했었던 지방군은 어떤 군사였을까? 어떤 군대였을까? 네. 전진하라라고 얘기했었던 주진군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양계는 뭐라 그랬었어? 동계나 북계와 같은, 그렇죠. 국경지대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여기를 이제 방어하는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전진하라 주진군이었었다. 자, 그리고 주현군은요 주로 어떠한 일을 했었을까요? 주현군은 네, 오도의 행정 그리고 치안을 담당했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도는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일반 행정구역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좋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은 사실 나머지는 금방 쭉쭉쭉쭉 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우리 교육제도를 한번 볼 건데, 태조 왕건은 태조라고 쓰면은 우리 친구들이 혹시라도 그럴 리 없지만 이성계로 헷갈릴까봐. 자, 태조와 또 누구 있었어? 태조랑 누가 있었냐고, 우리 교육제도. 를 정비했던 사람들 중에서 태조랑 대표적으로는 국자감 하면 떠오르는 사람? 국자감 하면 떠오르는 사람, 그쵸? 아, 떠올랐다. 국자감, 성종이 있죠? 국자감이라고 하는 최고 교육기관을 설치한다. 최고 교육기관. 그리고 무엇을 되게 장려합니까? 유학을 장려했었죠. 그치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태조왕건은 무엇을 했었을까? 얘들아,
자, 태조가 굉장히 조금, 여기는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수호를 해야 된다, 중요시해야 된다라고 했었던 수도가 있었어요. 우리가 거기 어디라고 불렀죠? 성향. 네, 서경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개경은 원래 고려의 수도니까 개경과 서경. 한마디로 어디에? 평양에 무엇을 한다? 학교를 설치했었다. 학교를 설립했다. 이제 우리 조금만 더 옆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쪽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관리 등용제도로 내려와 볼게. 자, 고려에는 어느 왕 때부터 무엇이 실시되었다고 했었죠? 바로 과거제. 어느 왕 때? 네, 광종이었습니다. 광종 때부터 우리 과거제가 시작되었었는데, 이 과거제 뭐 하는 거야? 시험을 봐가지고 능력 있는 관리를 선발하는 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무슨 과가 있었을까? 과거제에는 일단 문신관료를 뽑는 문과가 있었고요. 문신관료를 뽑는 거야. 학문에 뛰어난 사람을 뽑는 거야. 알겠지? 똑똑한 사람. 그리고 뭐가 있었을까? 승과가 있었어. 조선시대에는 승과가 당연히 땡 없었겠죠. 조선시대는 성리학의 나라, 유교의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불교에서는 뭘 장려했었어? 불교를 장려했었어. 그래서 승과가 있었다. 그리고 또 무슨 과가 있었을까? 네, 잡과가 있었죠. 뭐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법률 여러 가지를, 법률, 회계, 의학, 지리 등에 대한 잡과가 이렇게 있었었다. 그럼 지금 물이 뭐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조선시대랑은 다르게 뭐가 없어 지금? 무과는 없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거제만으로 꼭 관리가 등용될 수 있냐? 그거는 아니었어요. 무슨 제도가 있었지? 네, 음서라고 하는 추천제도가 있었는데 이것도 조선시대랑 비교해 봐야 되는 게 음서제는 5품 이상 관료의 자식들 있잖아요. 5품 이상 관료의 자식들은 그 관직을 물려받는 거거든요. 근데 조선시대에 가가지고는 이 5품이 2품으로 줄어들어가지고 음서제가 축소되었다. 이런 비교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 꼭 알아주시고 5품 이상의 관료들, 자제들은 그의 관직을 받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일종의 무엇이라고 볼 수 있어요? 추천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일종의 추천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벌 사이의 동료와 무신정권의 성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이번에 고려사를 한 방에 탁 정리를 해가지고 흐름으로 한번 이해를 해볼 거예요. 괜찮으시죠? 이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호족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지방의 호족 세력들이 힘을 키워가던 시기, 대표적으로는 우리 태조, 왕건이 이 지방 호족들의 힘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 억누르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썼었고, 그리고 광종은 처음에는 그래 호족 세력들 이렇게 했다가 이제 칼을 뽑아들죠. 그게 바로 노비 안건법이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제 호족 세력들이 계속 음서나 이런 음서를 통해 가지고 관직을 차지하는 것을 막고자 능력 있는 관리를 시험을 봐가지고 등용을 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 다들 나시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으니까요. 자, 태조 호족 세력을 막으려고 우리 태조와 광종이 노력하고 있을 때 광종 다음에 배운 왕 우리가 누구였죠? 네, 성종 때 바로 이 고려의 대외 관계를 우리가 한번 볼 거예요.
이민족이 침입을 합니다. 여러분들, 일단 여기가 일단 중국의 지도라고 보고 선생님이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다고 누가 웃어? 누가 웃는 거야?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다고 하고 이게 중국이 있습니다. 이 중국에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이라는 나라가 있었죠. 거란 기억나죠? 그리고 우리 이쪽 요쯤에 이제 여진족이 있었고 여기는 조광운의 무슨 나라? 송나라가 있었습니다. 다들 사이좋게 지내면 너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세상이었겠지만 사이좋게 지내기는 사실상 힘들었어요. 이 거란과 송나라는요, 계속 서로 이제 투닥투닥 싸우게 되었었거든. 근데 송나라랑 거란이랑 이렇게 싸우기만 하면 답이 없는 거야. 그래서 여진이 이러지 말고 여진이라는 나라도 새로 생기게 되면서 여진이라는 나라가 이 송나라 우리랑 같이 손을 잡고 같이 거란을 멸망시키자 이렇게 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송과 여진이 손을 잡고 이제 우리 공격을 해서 거란을 멸망시켰어요. 그럼 멸망의 순서도 우리가 알아놓으면 굉장히 좋겠네. 멸망의 순서는 선생님이 여기 조금 빈칸 여기에다가 써보도록 할게. 멸망, 제일 먼저 중국에서 멸망했던 거 어디였다? 네, 거란은 어떤 나라였냐면요, 요 나라였어요. 자, 그리고 나서 둘 사이에 사랑이 싹 텄잖아?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지금 거란을 멸망시킨 거잖아. 그랬는데 갑자기 이 사랑이 쩌적 깨지기 시작해요. 이 사랑이 깨지고 여진은 우리나라 꽤 강한데? 이렇게 됐을 때는 송나라랑 굳이 손을 잡을 필요가 없겠는데?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진이 송나라를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송나라가 으악 도망쳐 하면서 우리 송나라는 수도가 여기가 수나라와 당나라의 수도였었던 장안이에요. 황허강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가 나급이라는 곳이었고 이쪽이 바로 개봉, 카이펑이라는 곳이었는데 이 카이펑으로부터 남쪽으로 쭉 내려오게 되는 거야. 알겠지? 남쪽으로 수도를 더 내려오게 됐다. 그러면은 송나라였다가 내려왔으니까 우리가 이 송나라를 뭐라 부를까? 남송이라고 불러요. 아시겠죠? 이후에는 이제 송나라가 남송으로 밀려나게 됐었고 이후에 또 여진족의 공격으로 인해서 송나라는요, 네, 멸망합니다. 그러면 이 여진족이 이제 강력하게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여진족이 세상 최고야? 아니지. 이때 이제 기병, 많은 기병을 몰고 온 전 세계적으로 아주 정말 대단하다, 대몽 제국으로 불리게 된 나라가 있었으니 그들은 바로 원나라, 몽골이죠. 칭기즈 칸이라는 사람이 원래 태무친이에요. 태무친이라는 사람이 이 몽골종을 통합하면서 칭기즈 칸이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쿠빌라이 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몽골족을 가지고 원이라는 나라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나라가 이거 반대로 써야겠네요. 어디를 멸망시켰다? 여진 멸망시켰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우리나라에 쳐들어온 이 외부 민족들도 저 순서를 기억하면 굉장히 좀 빠르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호족 세력들이 강력하게 이제 조금 힘을 좀 발휘하고 이거를 억누르고 있었던 고려 초기에는요, 바로 거란이 침입합니다. 아시겠죠? 거란이 침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벌귀족들이 점점 세력을 키워가던 시기에는요, 우리 이때는 여진,
이라는 여진족들이 쳐들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무신집권기, 특히 최씨 무신집권기에는요, 아까 이 여진을 멸망시켰던 어디요? 그렇죠. 몽골이 쳐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제 각각 나라 이름으로 옆에다가 써보도록 할게요. 거란 무슨 나라? 여진 무슨 나라? 몽골 무슨 나라? 네, 원나라죠. 어떻게 한 명도 맞는 답을 얘기하지는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대단하십니다. 자, 거란이 쳐들어왔을 때 거란이 똑똑똑 우리나라를 또 쳐들어왔었어. 그때 우리는 이것을 1차 침입, 2차 침입, 3차 침입으로 학교에서 배우고 있어요. 1차 침입 때는요, 여러분 직접적으로 싸우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이때 성종 때 서희라는 사람이 몽골과 외교, 말을 통해 가지고요, 너무나도 쉽게 거란 입장에서는 오히려 거란이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다 라고 얘기하면서 고구려의 영토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서희는요, 굉장히 이제 똑 부러지게, 아니 고구려야말로 고려야말로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서희는 이 외교談판을 통해서 무엇을 획득했을까요? 말. 네, 강동에 있는 강동 6주를 획득하게 됩니다. 6주를 획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차 침입은요, 강조의 난이 일어나요. 강조의 난이 일어나서 당시 고려의 왕이었던 목종이 폐위되고 이 강조의 난을 빌미로 거란족이 침입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양견이라는 사람, 양견의 활약으로 거란족을 물리칠 수 있었었는데요. 3차가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대한민국 3대 대첩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대첩은 선생님이, 그렇죠, 살수대첩이라고 얘기했어요. 일지문덕의 살수대첩. 민준이 정말 대단한데요. 이제 대답해도 괜찮아요? 자, 3차는, 그럼 두 번째 대첩은 뭐였을까? 두 번째 대첩은? 이렇게 얘기하면 알겠지? 그렇죠. 귀주대첩이죠. 귀주대첩을 통해 가지고 거란족을 대거 물리치고,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이 이후에 이제 강남차는 거란과 여진을 막기 위해서 고구려처럼 천리장성을 축조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천리장성이 축조됐던 건 딱 두 번이 있네요. 첫 번째 고구려 때 연개소문이 이제 집권자가 돼가지고 축조했었던 천리장성, 그리고 두 번째는 강감찬의 고려 때 천리장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거란은 어떻게? 멸망의 길을 걷게 되죠. 이번에는 여진을 한번 보도록 할게. 여진이 쳐들어온 걸 보기 전에는 요거 문벌귀족, 우리 고려 안에는 문벌귀족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해. 문벌귀족이 무슨 뜻일까? 유명한. 유명한? 봐봐 얘들아. 문벌귀족은 과거나 음서를 통해서 관직을 차지한 집안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집안이 대대로 이어져 오게 되면서 대대로 권력을 갖게 되는 것. 이걸 우리가 문벌귀족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대대로 권력, 집안 대대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 문벌귀족이라고 한다. 아시겠죠? 자, 대표적인 집안이 있습니다. 바로 경원이 씨 집안이었었는데요. 경원이 씨 집안이 있었어요. 이 경원이 씨의 이자겸 되겠습니다.
우리 벌써 왕 생각보다 빨리 여러 명 나갔어요. 태조도 배웠고, 광종도 배웠고, 그리고 우리 성종도 배웠고, 이번에는요, 인종입니다. 이 경원이 씨 보시게 되면은, 이자겸 때는 어느 때였지? 인종이었어요, 인종. 인종의 이 사람은 장인어른이자 외조부였어요. 근데 그럴 수가 있나?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윤서는? 저 때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윤서 만약에, 자기 이제 외할아버지가 계실 거 아니야. 외할아버지가 나의 장인어른이라는 것은 즉슨 이모랑 결혼할 수 있어요? 저 때는 가능했었다. 굉장히 그래도 이해력이 많은 친구인 것 같아요. 대부분은 막 좀, 아니요, 절대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윤서는 이때는 그럴 수 있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까, 윤서라면 안 한다? 그렇죠, 여러분. 그만큼 이자겸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권력에 대한 욕심이 강했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 인종의 장인이 된 거니까요. 외할아버지면서도 장인어른이 된 거니까 쉽지 않은 거 아니겠죠? 근데 이자겸이랑은 든든한 친구가 있었어요. 척준경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 왜? 아는 게 나와서. 그랬구나. 척준경, 맞아요. 척준경을 알고 있었구나. 정말 대단해. 박수! 너는 알았어? 몰랐잖아. 자, 알고 있었어? 동료 아니냐고? 공룡? 동료? 자, 이상한 얘기로 빠지지 말고. 자, 봅시다. 이자겸이랑 척준경은 힘을 합쳐가지고, 인종을 알고 있었거든. 점점 이자겸이 계속 호시탐탐 이 왕위를 노리는 것 같으니까 인종은 크게 마음을 먹습니다. 이자겸을 처리하자라고 생각을 했었어. 근데 이자겸이랑 척준경도 이것을 내심 이거를 눈치를 채고 안 된다라고 하면서 둘이 이제 인종을 죽일 작전을 모의하게 되는 것이죠. 인종을 폐위시킬 작전을 모의하게 된다. 그리고 인종은 이 이자겸을 해치운다는 명목 하에 척준경의 동생을 죽이기까지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척준경은 더 인종 가만 안 둘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강하게 있었었어. 하지만 이때 인종을 잡아가지고 가둬놓은 상태에서 인종은 척준경을 회유해요. 야, 생각을 해봐. 내가 지금 왕인데 이자겸이 강하겠니? 내가 강하겠니? 이자겸이 강하겠어? 내가 강하겠어? 당연히 내가 강한 거야. 아니, 만약에 이자겸이 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자겸이 너한테 뭐 관직이라도 한 자리 주겠니? 아니면은 지금 왕인 내가 너한테 관직을 주는 게 쉽겠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들어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척준경이 이자겸을 배신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자겸이 난을 일으켰었던 것을 이자겸의 난이라고 합니다. 이후 이자겸은 유배를 가요. 이자겸이 근데 이렇게 난을 일으키고 인종이랑 이렇게 토닥토닥 싸우는 동안에 인종이 있었던 개경성이 불탑니다. 개경성이 화르륵 불에 타게 돼요. 화르륵. 그러면 이렇게 성이 불탔으니까 어떻게? 전하, 지금 이 개경에서부터 수도를 옮겨야 하옵니다 라고 얘기하는 목소리가 들렸었겠지? 어떤 목소리가 들렸다? 수도를 옮겨야 된다는 목소리가 들린다. 그게 바로 묘청. 초록색. 고구마 아니야. 묘청이란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하길래 무청이라도 기억을 하시라고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자,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입니다.
이 묘청이라는 사람은 아니 전하 지금 이렇게 고려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는요 다 개경이 뭐적으로 안 좋아서 전적으로 풍수지리적으로 좋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풍수지리적으로 훨씬 좋은 어디로 수도를 옮기십시오 라고 얘기한 거야? 서경. 한마디로 평양으로 옮기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야. 인종은 이 말을 받아들였을까? 아니야, 받아들였어. 인종은 그래, 듣고 보니까 맞는 말 같아. 개경에서 있으면서 막 이자겸에나 막 이상한 일 생기고 이러는 거 다 개경이 왠지 풍수지리적으로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네 말이 맞다, 가자, 한번 우리 서경으로 가자 하고 서경에 가는 길이었는데 엄청나게 비가 쏟아져요. 폭우가 엄청나게 심한 거야. 그 과정에서 막 신하들도 여러 막 실족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건 아니다. 만약에 정말 풍수지리적으로 좋은 게 서경이라면은 이런 일이 없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인종은 다시 마음을 싹 바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묘청 입장에서는 더 화가 나는 거야. 그쵸? 묘청 입장에서는 더 화가 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안 된다. 서경으로 수도를 옮겨야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서경에 가서 칭제 건원을 주장합니다. 어려운 말이죠. 칭제 건원. 자, 칭제 건원이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황제라고 칭할 것. 근데 황제라고는 지금 우리나라가 막 황제에 오른다. 진시 황제도 아니고 진나라의 황제였던 진시 황제도 아니고 황제라는 이 칭호를 쓰진 않았었단 말이야. 근데 스스로 황제라는 칭호를 쓸 것을 얘기하고 독자적인 연호를 쓸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속 난을 일으키니까 이때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게 수도를 꼭 옮겨야 된다. 옮기지 않아야 된다. 파가 갈린 거지. 수도를 그대로 두어야 된다라는 파가 등장한 것이야. 그게 바로 개경파죠. 개경파와 묘청이 있는 서경파로 나뉘어진다. 자, 라운드 1 땅땅땅. 라운드 1 보게 되면은 수도를 그대로 개경에 두어야 된다. 여기는 어떤 인물이 나왔을까요? 삼국사기의 저자였습니다. 맞아요. 김부식이라는 인물이 있죠. 이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군대와 관군을 가지고 이 서경파를 진압하게 되면서 무엇이 끝나게 된다? 바로 이 서경천도 운동은 끝이 나게 된다. 서경파의 뜻대로 되지 못했었고요. 개경파의 이 반란 진압으로 인해 가지고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때는 여진이라 그랬잖아요. 자, 여진족은 우리 고려라는 나라한테 4대 관계를 굉장히 요구를 했었습니다. 4대 관계를 요구했었구나. 금나라는 우리나라한테 4대 관계를 요구하지만 우리나라는 이걸 받고 싶었을까? 말이 4대 관계지 얘들아. 군신 관계예요. 군신은 뭐야? 황제와 신하라는 거야. 우리가 당연히 신하겠지. 금나라가 신하를 자처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치? 그렇게 4대 관계를 요구를 했는데 이거를 당시에는요. 이자겸이라는 인물이 뭐 하시는 거예요? 자, 이자겸이라는 인물이 오케이를 했었거든. 오케이, 좋아!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묘청은 이것 또한 반대를 해요. 아니, 군신관계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칭제 건원과 여진정벌 금나라랑 친하게 지내서는 안 된다. 신선에 반대했었다. 이 4대 관계에 반대했었다. 이것도 누가 주장을 했었다? 바로 서경천도 운동을 주도했었던 묘청이라는 인물이 했었던 것이다. 자, 그럼 이 금나라, 야, 여진 너무 까불까불 되는데 이거 그대로 놔뒀어요, 선생님? 그냥 놔두지 않았었죠? 어떻게 했었을까요? 파평윤씨, 윤관이라는 사람이 건의를 합니다. 윤관이 건의를 해가지고
별모반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진과 여진 어느 나라였다? 네, 금나라랑 같이 이제 전투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승리하게 되면서 우리는 동북 구성을 축조합니다. 이후에는 다시 금나라한테 반환을 하긴 하는데 어쨌든 요게 또 이 맥락상 가운데 흐름으로 들어가져 있어야 된다. 아, 거란의 1차 침입, 2차 침입, 3차 침입까지는 알고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여진의 침입은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특히나 이 윤관이라는 인물이 누군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한 번 더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까지 되면은 이제 몽골을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다음 시간부터는 무신집권기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